예,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취임 후 네 번째자 지난해 11월 1일 이후 약 1년 만입니다. 경제와 검찰 개혁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정치권에 던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어제 국회 국방위 종합감사에서는 군인권센터 측이 촛불계엄령 관련 기무사 문건을 공개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 포함한 주요 정치 현안들 김현 전 국회의원, 조혜진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잠시 후 오전 10시에 국회 본회의장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생중계로 계속해서 시청자분들의 전달을 예정인데, 김 의원님, 대통령의 시정연설, 취임 후 네 번째라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시정연설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시죠. 아무래도 이번이 확장 재정을 편성한 것이고, 야당이 그동안 이제 그 경제 전망치나 아니면 경제 발전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여론을 많이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내년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그러니까 정부의 예산 편성과 그다음에 정치권에서의 이 논의가 좀 더 원활하고 그다음에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접 하시는 거고 그 포인트로 이제 네 가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보고한 형태로 직접 오늘 시정연설을 하시게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이 하지 않으면 총리가 대신할 수도 있습니까? 수도 있죠. 네. 네. 과거에는 그런 사례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야가 굉장히 이제 첨예하게 맞부딪혔을 때 총리가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보죠. 네. 국회 이번 513조 예산이 슈퍼 예산에서 초슈퍼 예산이 된 셈이어서 이거에 대한 대통령의 그 설명, 국회의원들과 또 국민들을 납득하게 만드는 그런 설명이 방점이 많이 이제 주어질 것 같고, 아마도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확장 재정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 또 문재인 정부의 기조인 포용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정액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이제 설명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야당은 이 예산이 선거용 선심 예산이다, 매표 예산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또 이 초수퍼 예산 때문에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결정적으로 침해를 당하고 있다, 또 국가 채무도 급속히 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예산 정액에 대해서 대폭 정액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반대 입장에서 예산 심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야당을 설득하고 또 국민들의 걱정을 설득하는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가 중요하고, 이 기회에 또 대통령이 분열의 중심이 아니라 통합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는 민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통합적인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 물론 이제 대통령 그동안에 강조해 오신 공수처법이라든가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빨리 국회가 좀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하실 텐데, 그 이상으로 통합의 메시지가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제시가 될 수 있느냐가 관심사항일 것 같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종교인 단체인들과 오찬하면서도 통합 메시지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노력을 해왔지만 결과는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라는 아쉬움을 표한 면도 있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이런 통합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한다면 야당의 분위기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혁신, 포용, 공정, 평화 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문제나 선거구제 개편의 문제뿐만 아니라 민생 현안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법안에 대해서도 좀 속도 있게 처리를 아마 주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이 사실은 애초에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80% 가까운 국민들이 찬성의 여론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냈는데, 이것이 정쟁의 수단 또는 정략적인 그런 논쟁의 수단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굉장히 피곤하고 또는 반대하는 여론이 좀 일시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공수처법이라는 것이 공직자가 깨끗하고 청렴해야지만 예. 국가가 좀 반듯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공직자를 좀 잘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야당이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국민들도 한편으로 갖고 있을 것이고 대통령 역시도 그 생각은 가지고 계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신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보시면요. 문재인 대통령 오늘 오전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에 도착하는 장면 보고 계십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도 뒤따른 모습인데요. 유인태 사무총장이 영접을 했고요. 문희상 의장이 국회 앞까지 나와서 이렇게 본회의장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을 맞는 장면 보고 계십니다. 네, 잠시 후에는 사전 환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10시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시정연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의원님, 예전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PPT 자료를 직접 띄워가지고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런 형식도 국회의원들이 받는 느낌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새로운 시도고 또 대통령으로서 시정연설에서는 또 처음 하는 시도였고 나름대로 성의와 진정성을 보여주는 시도였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는데 예. 지금 그런 이제 그 디테일한 것보다는 큰 틀의 국정 기조의 전환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어떻게 부응하는 그 연설이 될 것인가. 예. 지금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하는 것이 한쪽 편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기 때문에 국정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지적이 많아서 나머지 반대편 또 다른 목소리도 포용하고 듣고 수용하면서 통합을 이루어가는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비판의 목소리가 반대해온 인사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 이슈들에 대해서 어떻게 열린 마음으로 그걸 듣고 수용하고 국정에 반영할 것인가 하는 국정 기조의 전환 메시지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한 편만 보지 않고 전체 국민을 바라보면서 반대의 목소리도 들어가면서 하는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와 새로운 각오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513조 5천억 원입니다. 2년 연속 9% 이상 이렇게 인상을 한 예산안이 편성이 되는 것도 굉장히 좀 이례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편성 정책 방향이나 기조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인사를 받으면서 박수와 함께 악수하고 있고요. 1년 만에 이렇게 찾은 국회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과연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지 이 부분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김 의원님, 저쪽이 지금 입장하시는 쪽이 여당 의원들이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앉아 있는 곳이죠. 중앙 통로로 아마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는 입장을 저렇게 하시고 또 나가실 때는 야당 쪽으로 야당 쪽으로 나가서 야당 가서 의원들과 뒤에 악수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야당 의원들은 어떤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을지 그 부분도 궁금한데 지금 여당 의원들이 기립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맡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시정연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바른미래당 지금 보는 곳이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악수를 잠시 했고요. 바로 연단으로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오늘 피켓이나 이런 그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은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죠? 예. 예, 이제 시정연설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그럼 함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오전 10시 3분부터 시작된 시정연설은 약 31분에 걸쳐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마치고 야당 그리고 여당 국회의원들과 악수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들어올 때는 민주당, 그러니까 여당 측 의원들 쪽으로 해서 악수를 하면서 들어왔고 나갈 때는 야당 한국당 측 의원들 쪽으로 먼저 나오면서 한국당 측 의원들과 악수를 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오늘 시정연설을 통해 혁신과 포용, 공정, 평화 네 가지 키워드로 경제와 또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을 국회의원들에게 당부 내지 호소하는 내용의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네. 혁신, 포용, 공정, 평화를 목표로 두고 이를 위해서 재정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거듭 강조했고요.
그리고 이 때문에 같이 따라오는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도 재정 건전성이 매우 안정적이다라는 강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청년 일자리 증가 문제, 평화 경제 언급도 있었고요. 공정과 개혁, 즉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 국민적인 요구였다라고 하면서 공정과 개혁에 대한 요구에 대한 언급도 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박수와 또 호응 속에 본회의장을 막 퇴장하려고 하는 모습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네, 본회의장을 떠난 문재인 대통령 모습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예. 김 의원님. 3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좀 하나하나 저희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33분, 32분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작년에 한 35분 진행이 됐고 본회의장에서 박수 소리가 20여 차례 들렸다고 하는데 제가 좀 세다 말았는데 사실은 이 박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 또 가장 인상적으로 볼 수 있었던 대목은 어디였다고 보십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혁신, 포용, 공정, 평화 이렇게 네 가지에 걸쳐서 이제 연설을 하셨는데요. 저는 사실은 고교 2학년까지 이제 내년에 무상으로 가고 그 이후에는 고교 무상화로 가겠다라는 점이 저는 굉장히 이제 저희가 오랜 수건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서열화, 그다음에 이제 서열화가 좀 이렇게 점차적으로 완화되는 그런 입시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요. 그게 예. 이제 아까 이제 우리 그 화면에서 봤지만 법은 어긴 건 아니지만 그것이 불합리한 공정이다라는 점을 개선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한 3달가량 국민들에게 가장 속상하게 접근했던 내용 중에 하나를 대통령께서 특정해서 지목을 했고요. 그래서 예. 그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하시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예. 이제 장병들의 그 비용, 그 예. 월급을 병장 예. 수준으로 올리겠다라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에 대한 연금 인상 30만 원 가량으로 인상시키겠다는 거하고, 여성들의 정책 진출을 위한 또는 여성들의 경력 단절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또 검토하겠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약자, 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혁신과 관련해서는 벤처에 대한 지원을 좀 확대해서 우리의 기반을, 그러니까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는 그런 경제 구조를 가져가겠다라는 얘기가 사실은 저는 좀 예. 뭐 물론 여러 가지 오늘 굉장히 방대하게 513조에 해당하는 국가 예산을 촘촘히 이제 제안을 하셨고, 예. 그리고 이제 입법 과제, 그다음에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시한 안에 해결해 달라라는 주문까지 하셨지만, 결국은 국민에게 와닿는 그런 그 예산 집행이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지와 관련된 그러니까 세밀한 그런 연설이지 않았나 봅니다. 예, 네. 김 의원께서는 경제와 교육에 조금 인상이 깊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조 의원님, 그 대통령의 시정연설, 야당 의원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건가, 이것도 관전 포인트인데, 아까 전에 일자리 회복세랄지 고용 관련 언급, 그다음에 공정, 검찰 개혁, 그래서 민감한 단어이긴 하는데 그 부분 나올 때 야당 의원들 석에서 동의할 수 없다는 듯한 목소리가 저희들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부분이랄지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분위기?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여러 계기에 또 이슈마다 이렇게 직간접으로 표출해온 본인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난 건 없는 것 같아요. 경제 문제, 재정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재정 건전성 우려하는 그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데,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도 이 국제기구의 기준하고 우리 기준하고 틀리기 때문에, 국제기구 기준을 보면은 대한민국은 재정 건전하다고 보지만은 우리 기준에서 보면은 굉장히 지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실제로 국민들의 직간접적인 조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재정이 안정돼 있고 넉넉하다고 하면 굳이 세금을 많이 거둘 필요가 없는데, 이건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그전에 없었던 세원 확보라고 해가지고 세금 안 걷던 거 다 국세청 동원해가지고 구멍가게까지 다 들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안 내던 세금 다 내게 해가지고 그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데,
그렇게 걷어가는 상황은 역설적으로 국민들이 보면은 재정이 그만큼 지출의 수입이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수입 확보하기 위해서 조세 수입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들 그렇게 쪼은다라고 느끼는 건데 그 이제 건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조세 부담하고 너무 거리가 있는 거. 그리고 기업들은 사실은 혁신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좀 지원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은 규제를 좀 획기적으로 풀어가지고 자유롭게 투자하고 또 벤처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그러면 뭐 굳이 뭐 재정으로 별로 안 도와주더라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규제 혁신 부분은 지금까지 사실은 말만 있고 성과가 별로 없었고 오늘도 그 부분은 별로 이야기 없어요. 혁신을 위해서 벤처를 위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만 있었지. 그에 대한 기대가 별로 이제 부응이 안 되는 거 하고 안보 부분 강한 안보를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국방 예산 한 50조 늘리겠다고 하신 건데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뭐 잠수함 만들고 경항모 만들고 이렇게 하시겠다 그런 건데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는 북한의 핵 미사일 이 부분이고 핵 미사일을 해결 못하면은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50조 증액해가지고 강화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제 재래식 군비들이거든요. 핵 미사일 앞에서 사실 무용지물인 건데 핵 미사일 해결을 위한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진척이 없으니까 사실 오늘은 별 언급을 안 하셨어요. 남북 문제도 별 언급을 안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 해법이 없으면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계속 메고 재래식 그러면 계속 메고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참 답답한 일이고 검찰개혁 부분도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권력으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돼서 중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검찰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확실한 검찰개혁인데 그 부분 역시 또 뭐 별 말씀이 없으시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다른 생각, 다른 의견도 존중하겠다. 정치는 국민을 두려워해야 되고 나부터 성찰하겠다. 이 말씀은 참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씀인데 이후에 국정 운영이나 여러 정치 현안을 다룰 때 그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주실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 공정과 개혁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혜진 의원님께서 좀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김현 의원께도 같이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법안 처리해달라. 그 부분이 이제 공수처법 처리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 처리 통과 이 부분이었는데 이야기를 할 때 한국당 측을 꾸준히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대통령이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개혁안에 대해서는 10월 안에 하시겠다라는 본인의 의지를 이제 표현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공수처법은 사실은 10월 29일이면 180일 안에 그 이제 마지막까지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장께서 상정을 반드시 해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본인의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또 말씀을 또 하셨다고 하죠. 결국은 지금 이제 선진화법으로 상정되어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그다음에 공수처법, 그다음에 선거구제 개편안 세 가지인데 자유한국당이 검찰 개혁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입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은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또는 신한국당의 의원들과 정치인들이 요구 또는 제안했던 법입니다. 특히 이제 1998년도에 이해창 당시 이제 그 한국당이죠, 신한국당 여기에 대선 후보였던 분도 공수처를 도입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2012년도에는 이재호 의원이 이미 그러니까 특임 장관 시절이나 아니면 국가권익위원회 때는 제안을 했는데 본인이 입법할 그 위치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 보궐선거에 당선돼서 들어왔을 때 2012년도에 제안을 했고 거기에 당시 여당 의원 9분이 동의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2013년도에 뭐 자동으로 폐기돼 있긴 했습니다. 그때도 역시 이명박 대통령도 재임 시절에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얘기에 동의를 했었는데 검찰이 싫어해서 결국은 안 됐다라는 것이 최근에 이제 인터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승민 후보도 후보 시절에 공수처를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는 공수처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의원도 그렇고요. 물론 검찰 개혁에 대한 필요성은 홍준표 대표도 전 후보도 했지만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결국은 공수처법이 상정된 것에 대해서
다음 21대로 하겠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오만한 저는 태도라고 보고요. 여야 사당이 제안한 공수처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본인들의 의견을 제출해야 되고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여야 특히 민주당이 이제 다른 야당들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29일 이후에 강행 처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희정 국회의장도 굉장히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설득을 하고 또 한국당과 어떻게 협의할 생각이십니까? 내일 3+3 회동이 있죠, 또.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근본적으로 공수처법이 옥상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에 이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검찰인 것이고요. 검사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지난 시기에 많이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스폰서 검사도 그렇고 김학의 차관 문제도 제대로 당시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국정원 사건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국가 권력이 개입된 사건에 대해서 당시 검찰 예.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검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한 6천여 명에 대한 고위공직자가 청렴하면 국민들에게는 행복을 주는 것이고요.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왜 반대하는지 명분 없는 싸움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 당에서는 꾸준히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다만 공수처법과 그 검경수사권 조정을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먼저 논의하자라는 여야 사당의 합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물 들어갈 때 노져라라는 말처럼 지금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또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을 때 뭐라도 성과를 내야 되는 건 아니겠는가라는 것이 지금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안고 있는 국민들에게 답변을 해야 된다, 정치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표결에 붙였을 때 가능성을 이야기를 할 때 한국당을 제외하고도 가능하다라고들 많이 표 계산을 했었는데 대한정치연대가 지금 좀 변수로 떠오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일단은 보시나요? 이게 공개 투표입니다. 만약에 이제 그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돼서 기한 내에 본회의에 상정돼서 표결에 붙여진다라는 걸 가정했을 때 공개 투표가 진행되죠. 비공개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공수처법에 대해서 찬성했는지 누가 반대했는지를 다 알게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 여론의 80%가 공수처법을 찬성했고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약간 뭐 차이는 납니다. 그러나 이거는 여론조사 방식의 문제. 이 척도하고 4점 척도하고 여론조사 했을 때 ARS로 했을 때하고 직접 전화 여론조사 했을 때의 답변하는 그런 그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54대 41로 나타난 여론조사는 공수처를 바라는 국민 여론에 다 반영됐다라고 보기엔 조금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개 투표이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반대한 국회의원이 누구냐 또는 찬성한 국회의원이 누구냐로 이렇게 가름마가 타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48명이 찬성을 그러니까 제적 의원 수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공수처법이 도입이 되는데 결국은 공개 투표라는 점을 국민들이 눈여겨본다라는 점을 아마 정치인들이 잘 알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법안들을 어떻게 본회의에서 처리할지 그 문제 지금 예산안 심사하고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국회가.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여야가 어떻게 좀 합의를 할지 오늘 대통령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가동 얘기를 했고 또 여야 대표들 만날 수 있다는 용의 다시 한 번 더 밝히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뭐 협치 이야기를 같이 하시면서 오늘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도 대화를 통해서 좀 풀어야 되고 서로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이렇게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 보면 지난 4월하고 비슷한 상황이 좀 전개될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가 큽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여야정상설협의체도 이제 대통령께서 자주 만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야당 대표들이 이야기하는 다른 의견들, 국정에 대한 문제 지적이나 비판 또 여당과 다른 대안들 이거를 어떻게 열린 마음으로 수용해서 통합된 국정 이슈 아젠다로 만들어내느냐 여부에 따라서 야정 협의체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같이 아무 의미가 없어서 잘 만나지도 않고 만나봐야 사진만 찍고 헤어지는 그런 그것이 될 수도 있는데 대통령께서 진짜로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하시고자 한다면은 그 예설 말미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의견, 다른 생각도 경청하겠다, 존중하겠다. 그리고 국민을 두려워하고 나부터
성찰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하정 협의체에서 행동으로 옮기시는가가 이제 중요한 것 같고 예. 지금 국회 상황은 조국 사태도 여전히 이제 현재 진행형이고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여부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소환 조사 여부 그것이 얼마나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조사하고 기소하고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국민들이 보고 있고 야당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살아있는 현재로 이슈고 좀 말씀하신 이제 국회에 제출돼 있는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선거법 이런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이슈들을 얼마나 여야 또 청와대까지 참여해서 통합 조정해서 모두가 동의하는 안으로 절충해서 처리할 수 있는가 아니면은 정부 여당의 안대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가 수적 우위를 확보해서 밀어붙이는가에 따라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고 파행을 계속할 수도 있고 파행을 계속하게 되면 예산 처리도 이거 대통령께서 아까 법정 시한 내에 좀 해달라고 부탁하셨지만 그게 쉽지 않을 가능성 또 그러다 보면 졸속도 처리될 가능성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좀 전 대통령 연설 중에 보면은 그 검찰 개혁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검찰 개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공수처 말고 다른 무슨 대안이 있냐 야당이 있으면 대안이 있으면 이야기해보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도발적으로 야당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야당도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에 야당일 때도 그렇고 여당일 때도 그렇고 검찰개혁 주장했거든요. 선거 때도 공약으로 내세웠었고 그리고 그 검찰개혁 방안 중에 하나로서 검찰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 같은 그 기관의 필요성도 이야기했었습니다. 야당이 지금 문제 삼는 거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금 여권이 보장을 안 하고 수사에 압력을 가하고 있어서 다시 검찰을 옛날에 그 권력기관의 사냥개처럼 종속시키려고 하는 그 행동을 비판하는 것이고 여당이 내놓은 공수처 법안은 그런 그 권력의 중개 노릇을 하는 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거에 불과한 그 안을 내놓고서는 이대로 처리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걸 반대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대통령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돼 있고 대통령이나 그 주변 인사들 또 권력의 핵심들이 문제를 저질렀을 때도 아무런 제한 없이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검찰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독립된 공수처면은 여당 반대 안 할 겁니다. 그러는 걸 만들어낼 생각을 안 하고 검찰도 지금 사냥개 충격 노릇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멀어져 왔는데 그보다 더 무소불위에 또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우리 편은 봐주고 상대편은 그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안을 내놓고서 이대로 통과시키려고 달라고 하니까 야당은 이거는 뭐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하는 건데 그 현실을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보시고 그렇게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검찰 또 공수처를 만들 수 있는 안을 만드는데 대통령께서도 좀 기여를 하시는 게 이 안을 개혁안을 제대로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독립성, 중립성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그 인사권, 공수처장 인사권 문제도 그렇고 기소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권한이 대통령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좀 많은 견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견제 장치가 만약에 마련된다면 예를 들어 권은희 의원 안 같은 경우에는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기도 했고요. 기소권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좀 제한을 두는 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안들이 만약에 조금 같이 이제 좀 접목이 된다면 그때는 괜찮다고 보신다는 겁니까? 그렇죠. 실질 지금 이제 대통령 그 법안 내용은 예를 들면 그러니까 국회에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한 7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대 경우 6명을 대통령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고 야당은 1명 정도, 한국당은 1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조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말 잘 듣는 사람이 하게 돼 있고 더 우려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는 민변 조직 거기 변호사들과 그동안에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각종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을 수사관으로 임명해가지고 우리 편은 보호하고 지금 이제 조국 사태에 대해서 나타난 것처럼 그리고 상대편, 상대 진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말살하는 그런 무소불위의 포괄적인 통치기구로 공수처가 작용하면 이거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되기 때문에 견제 장치가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공수처 안에 좀 찬성을 하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의회가 예. 인사권을 가지고 대통령은 형식적인 임명권을 가지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공수처 수사관 검사들 임명도
정치적으로 중립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가 된다면 야당이 제가 볼 때는 반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공수처 문제가 최대 현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문을 계속 드렸는데 잠깐요. 검찰개혁 법안 본회의 상정에 앞서서 민주당 24일 날 의총을 할 것 같네요. 일단 오늘도 오전에 했을 거고요. 지금 근데 제가 좀 마치 이것이 그 대통령을 보호하는 법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2012년도에 우리 조혜진 의원님이 법안 발의에 같이 서명했던 이 공수처법하고 지금 제안한 여당과 야당 사당이 같이 함께 합의한 내용으로 올라온 공수처법하고 사실은 별로 안 차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마치 검찰이 권력에 충성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제도를 만드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때 다르고 이번 다르다라고 하는 소위 그 내가 하면 좋고 남이 하면 반대하는 그런 거라고 비춰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정정하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이 법에 대해서 유일하게 반대하는 집단은 자유한국당입니다. 이거 바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검찰도 문무일 전 검찰총장도 공수처법 도입에 찬성했고요. 국회에 나와서.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도 공수처법 도입 찬성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 그다음 국회의 뜻을 충분히 받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을 지금 국회에서도 논의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21대에 가서 논의하자라고 얘기하면 왜 지금은 안 된다는 겁니까? 21대는 되는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하고 놀고 먹었다라는 게 국민들의 팽배한 여론인데 제발 일하기 위해서 공수처법에 대해서 논의하란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7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지금 야당 몫이 2분이에요. 그러면은 교섭단체에서 예를 들어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전 후보도 지금 반대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당을 창당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0대 국회 안에서 공수처법이 처리가 된다라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대하는 사람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7명 중에 6명의 찬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제2의 검찰을 대변하고 또는 대통령을 대변하는 조직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에게 그 대통령이 어떤 얘기도 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법무부는 보고도 안 받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전 장관의 이 수사와 관련해서 마치 이것이 조국 장관 전 장관을 둘러싼 가족들의 수사를 봐주기 위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검찰 조사 거의 다 끝나가고 압수수색 영장까지 지금 청구하고 있는 마당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마당에 이것이 공수처의 1호 대상이 된다라는 것은 그것도 억지 논리라고 저는 보고요. 20대 국회에서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유한국당만이 나홀로 반대하고 비난을 위한 비난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논의 구조에 들어오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 이름을 이야기하셨으니까 말씀 안 드릴 수가 짧게 좀 없는데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제출한 법안이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하는 형식상으로는 국회가 논의해가지고 또 사법부하고 협의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내용상으로는 대통령 직접 임명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공수처 법안. 그리고 민변같이 특정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완전히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아예 대놓고 그렇게 활동하는 그런 변호사들이 반을 차지하는 공수처. 또 세월호 조사라든가 뭐 각종 여권에서 만든 조사위에서 활동했던 수사관들을 그 전문적인 훈련도 없었던 사람들을 그 경력만 가지고 공수처 수사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걸 저희가 제출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왜곡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여당의 공수처법은 지금 정부에서 전주지검장, 검사장을 지낸 윤은글 검사장조차도 이거는 포갑적인 통치기구다. 내용상으로 보면은 중국 공산당 정부의 공안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안을 그대로 가져온 거다라고 현직에 있을 때 이야기했을 정도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걸 그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야당이 그대로 통과시켜달라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는 정말 말씀은 반대편 이야기도 듣겠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그 태도가 안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지금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민변이 어떻게 편향되어서 한쪽 편을 드는 조직이라고 얘기합니까? 민변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협회고요. 그리고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기여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양심적으로 법조 활동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폄훼하면 저는 곤란하다고 보고요. 공수처장 임명에 관련된 추천위원회 구성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리고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의 교섭단체 추천 2인, 그 밖에 교섭단체 추천 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민변이 들어가 있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요. 판검사, 변호사, 법학 조교수 이상 15년 했던 분을
처장 자격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로 되면 그야말로 색깔론이죠.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데 아직까지도 민변이 어떤 특정에 편향돼가지고 활동하는 조직이라고 얘기하십니까?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이 그렇게 네, 된다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야기죠? 그러고요. 그 얘기를 하시면 대한변호사협회나 이거는 다 직선제로 뽑는 조직입니다. 예, 예. 교섭단체 추천하는 저희가 그러면은 일 잘할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추천을 하지 그러면은 대통령에게 알겠습니다. 충성하는데 무능한 사람을 추천하겠습니까? 그렇게 저희 정당도 왜곡해서 하시지 말았으면 자, 좋겠습니다. 공수처 얘기는 민변은 여기서 대통령부터가 끝내죠. 민변 출신이고요. 그동안에 정치적으로 이슈 있을 선출된 때마다 민변과 대통령입니다. 이 정부하고는 사실상 정책 공조를 해왔고 지금 정부 각 기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변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특정 그 민변이 정치적 중립이라면 어떻게 이 정부하고 민주당하고 그렇게 완전히 밀착돼가지고 행동하고 정부에 들어가가지고 각종 자리를 맡아가지고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 팩트와 실현되지 않은 이야기는 네, 이념적으로도 팩트가 흔히 아니면 말하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종북적인 사건에 그런 저희는- 일에 앞장섰던 그 이력이 많기 때문에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종북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보는 앞장섰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것도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십니다. 제가 정리할게요. 예, 예. 아직 뭐 추천위 구성은 명확히 드러난 거고요. 네네. 지금 그 안은 나와 있고 아직 뭐 저기 실현되지 않는 이야기를 가지고 저희들이 가정에서 하기는 좀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시간이 많지 않은데 요 이야기 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혹시 한일 관계 얘기를 좀 하실 줄 알았더니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낙연 총리가 지금 일본을 방문 중에 하니까 오늘 오후에 일왕 즉위식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점에 방문을 한 건데 글쎄요 어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진보된 어떤 성과물을 가져올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일단은 저희가 그동안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해서 굉장히 정부나 그다음에 기업이나 정당에서 단호하게 대처를 했고요. 국민 여러분들도 그 뜻에 동참을 하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근간의 토대가 굉장히 굳건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도 사실은 이번에 이낙연 총리가 이례적으로 그 특사 자격을 뛰어넘는 총리가 직접 가서 고이즈미 총리를 뭐 짧은 시간이지만 만난다는 것은 그동안에 만남조차도 성사 안 된 것으로 보면은 진일보한 아베 거다라고 총리를 봅니다. 만나는 아베. 네, 아베 총리. 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11월 달에 에이펙이 있기 때문에 예. 대통령과 총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에 어쨌든 계기를 통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여지가 생긴다면 11월 달에 더 큰 그 의미 있는 정상회담까지도 이렇게 내다볼 수 있다고 보는데 기대가 있는 만큼 또 혹시라도 지금 워낙에 일본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 또 국내 정치에 활용하기 위해서 또 이번도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온다면 저희로서도 좀 난감하겠지만 이낙연 총리의 외교 실력을 예. 한번 저희가 믿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총리라는 위상 또 정부 관료 중에 일본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분 중에 한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방문의 의미 또 성과를 많이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이제 한일이 최근에 아주 극단적으로 대치하면서 아주 냉랭한 분위기였던 걸 감안하면은 분위기 전환에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최고위급 회담이 이제 처음 열리는 거나 마찬가지고 대통령께서도 친서까지 보내면서 이번 기회에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희망상을 비력하신 걸 보면은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 그러려면은 11월 20일 지소미아가 그 종료되기 전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져 가지고 돌파구가 마련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여전히 강경화 장관도 일본 측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어야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향적인 입장 변화라는 거는 일본의 경제 규제, 수출 규제를 해제하라는 건데 일본은 수출 규제하고 지소미아는 또 별개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고 거꾸로 한국 정부가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 좀 뭔가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서 당장 급속하게 뭐 진전이 기대되긴 어려운데 어쨌든 이 계기로 분위기가 좀 바뀌면은 그런 어려운 문제도 해결돼 가지 않겠는가. 예.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또 양국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정 국회의원, 저희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